지금 2022년도의 상황이 그때랑 정말 비슷했구나. 이 포워드 가이던스의 신뢰성이 현저히 떨어졌다는 겁니다. 지금 그렇죠. 현재는.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그 신뢰를 하는 편입니다. 기회를 잡기 위한 도구가 바로 현금이기 때문에. 오늘 모신 분은 1980년대 미국 월가, 뉴욕 월가에서 근무하셨던 1세대 금융인이셨고요. 그 이후에는 또 개인 사업을 하시면서 또 직접 투자도 하시면서 그렇게 하시다가 사실 경제경영 출판사로 유명한 베가북스죠. 대표이신데요. 계속 그 다른 분들의 경제경영서만 쓰시다 이번에 직접 또 책을 쓰셨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모셨는데요. 책 제목이 트렌드 경제 용어 2023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트렌드 경제 용어보다도 이 용어들이 어떤 경우에 적용이 되고 사용이 되는지 그 뒤에 숨은 의미가 더 중요하죠. 그런 차원에서 오늘은 사실 금융인으로서 1세대 금융인으로서 미국 시장을 이해하는 그런 차원에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권기대라고 합니다. 권기대 저자님 오늘은 대표님이 아니라 자 잠깐 소개해 드렸지만 1980년대 그 월가에 있으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하고 남들이 다 하는 것처럼 3년간 빡세게 군대 생활 마치고 처음 사회에 발을 디뎠던 곳이 미국의 모건 은행이라는 곳입니다. 모건 스탠리? JP 모건. 이게 이제 예전에는 그 한 그룹 안에 들어가 있질 않고 분리되어 있었는데 한 3, 40년 동안 변천이 있으면서 지금은 JP 모건 그룹으로 다 통합이 됐죠. 그 안에 상업은행도 일반 상업은행도 있고 투자은행도 있고 기타 금융기관 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제가 근무했던 곳은 일반 상업은행에 해당하는 정식 이름이 모건 개런티 트러스트라고 하는 일반적으로는 모건 뱅크라고 하죠. 그 은행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처음 들어간 것은 물론 이제 서울 지점에 들어갔었죠. 그 당시 막 지점이 열릴 상태였는데 거기서 잠시 한 1년 정도 있다가 야, 너 월스트리트 가서 본사에 가서 제대로 한번 배워봐. 이렇게 해서 이제 1980년 초에 미국으로 가서 2년간 거기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80년대를 소환을 정말 많이 합니다. 맞습니다. 증권 관련해서. 왜냐하면 지금의 시기가 워낙 높은 인플레이션, 그 다음에 금리 인상이 연속되고 있는 상황. 이것이 맞습니다. 이제 1980년대 그 폴 볼커 시대하고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그 당시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걱정과 또 기대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당시 상황 좀 한번 기억을 좀 떠올려 주시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1980년, 70년대 말 80년대 초면 대한민국은 후진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습니다. 제대로 된 개발도상국도 아닐 정도였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후진국 출신의 햇병아리 행원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미국 가서 본사의 그런 다양한 지식들을 습득하는 데 바빴고 그 당시의 상황이 지금 어떤 경제 상황이지, 어떤 투자 상황이지 이런 것을 생각할 겨를이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돌이켜보고 다시 그때를 공부를 해봤을 때 지금 2022년도의 상황이 그때랑 정말 비슷했구나. 그리고 그때 연준 의장을 했던 폴 볼커라는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가 그런 건 지금에 와서야 이제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하고 배우게 된 거죠.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2022년의 상황은 그 당시와 너무 비슷한데 그 배경이 조금 특이합니다. 아주 경제 외적인 요소, 코로나라고 하는 질병. 그 다음 몇 년 후 되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그런 전쟁이라는 상황. 이게 완전히 경제 외적인 요소죠. 그렇죠. 그것에 의해서 충격을 많이 받은 거죠. 또 코로나가 이제 백신이 보급되고 어느 정도 진정이 되고 다들 리오픈이라고 그러죠. 이제 다시 오프라인 활동이 재개되겠구나 하는데 인플레이션과 물가 그런 상황 때문에 온통 전 세계가 금리 인상에 돌입했죠. 경쟁하듯이.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빚을 많이 진 사람들은 소비가 축소가 되고 따라서 경기도 침체가 되고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서
과연 경기를 회복시키는 게 중요한가? 아니면은 물가를 잡는 게 중요한가? 여기에 이제 모든 정부들, 전 세계의 정부들이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네. 뭐 선택은 나름이겠지만 일단 지금 현재 추세는 물가부터 잡자. 경기가 약간 떨어지더라도 할 수 없다. 물가부터 잡자.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산 시장의 그 현황이라든가 투자자들의 심리 상태라든가 모든 것이 그런 배경 아래 당분간은 위축되고 소비도 절제하고 모든 것이 보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투자도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다 인식이 돌아가는 것이죠. 되겠죠. 네. 지금 우리가 기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연준이 그러니까 지금 급격하게 금리를 올리다 보니까 네.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가 다가올 정도로 위축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맞습니다. 지금 속도가 너무 빠르고 과격한 거 아니냐. 뭐 연준 위원들도 슬슬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는 경기를 살려야 된다. 그런 것들이 또 사실 주식 시장의 그 투자자들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또 증시가 올라가는 예. 이렇게 일희일비하는 그 연준 위원이나 아니면 분위기에 따라서. 근데 80년대를 경험해 보신 분들의 이야기를 또 들어보면은 공부하신 분들. 네. 폴 볼커 때도 그랬다. 네. 폴 볼커 때도 그런 금리 인상 그래서 중소기업이 수천 개, 수만 개가 막 무너지고 부도나고 하는 상황에서 정치인들의 압력과 그런 것들이 있었을 때 그렇죠. 잠깐 그 유화적인 제스처 취했더니 다시 잡힌 듯하던 물가가 또 튀어가지고 다시 올릴 수밖에 없었던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일을 못할 것이다. 계속 강하게 나갈 것이다. 확실하게 잡힐 때까지는. 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지금 현재 파월 연준 의장도 동일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잡기까지는 멈추지 않겠다. 그것은 그 사람의 말대로 이루어질 것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2020년, 지금 22년, 지금 현재의 상황에는 조금 더 다른 요소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코로나가 처음 팬데믹이 시작됐을 때는 다들 갑작스런 위축, 갑작스런 소비 거의 뭐 사라지다시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공급망에도 급격한 위축이 들어왔죠. 근데 그것이 다시 회복 기미를 보일 때 그 공급망을 다시 회복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뜻대로 되질 않습니다. 시간이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단순히 금리는 하나의 요소이고 중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그 외에도 요소가 많습니다. 경제를 건드리는 요소들이. 그래서 그중에서 방금 말씀드린 그런 공급망의 병목 현상, 그리고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의 폭등이라든가 아니면 폭락이라든가 이런 상황들이 굉장히 변동성이 심하고 불안한 그런 요소들이 굉장히 강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쩌면은 1980년대보다도 처리를 하기가 더 힘들 수가 있다. 그래서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2023년 빨라도 상반기까지는 희망 걸지 마십시오. 고생할 걸 각오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인 것 같거든요. 저 개인적으로도 아마도 내년 빨라봐야 한 하반기부터 간신히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을까. 그때까지는 참아야 되고 보수적으로 태도를 견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또 거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 가지신 분들 주장을 또 보면은 네. 그때는 우리가 그래서 성장기였잖아요. 그렇죠. 80년대는. 네네. 지금은 이제 성숙기고 그러다 보니까 좀 환경 자체가 다르지 않느냐 하는 거 하나. 네. 뭐 공급단의 문제도 있지만. 그렇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뭐라 그럴까요? 지금의 그 미국의 경제 상황, 미국의 경제 상황이 그때와는 다르게 너무나 거대해졌고 우리부터도 미국의 뭐 자동차, 배터리 뭐 관련해서 싹 들어가잖아요, 반도체들.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 공장 세계에서 몰려드는 일자리, 리쇼어링과 관련한 그런 일자리들, 그 다음에 또 투자 자금들이 또 뭐 미국 시장으로 몰려들고 이러한 것들 때문에 미국은 경기 침체가 안 올 수 있다. 이렇게 또 보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아직까지 언급 안 된 요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이제 미중 간의 패권 경쟁, 그리고 미국의 아주 극심한 중국 가로막기, 방해하기 이거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는 물론 반사 이익을 얻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긴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많은 금융기관이나 국제 조직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런 형태의 경쟁이나 그런 것들은
건전한 세계화를 가로막는 짓이다. 특히 아까 방금 리쇼어링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요즘은 리쇼어링을 넘어서서 프렌드 쇼어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랑 뜻이 맞지 않는 사람들하고는 아예 거래 안 해. 공급이고 뭐 구매고 안 해. 우리끼리 하자. 우리와 뜻이 맞는 사람끼리 친구끼리만 살아가자. 이런 식의 그 블록 형성 같은 그런 지금 상황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굉장히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저 세계화 그런 추세에 역행하는 바람직하지만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우리나라로서는 물론 그런 데서 특히 이제 뭐 아까 말씀하신 배터리라든가 몇몇 부문에서는 아주 거의 압도적인 기술력 경쟁력을 자랑하고 있잖아요. 네. 뭐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미국의 친구도 될 수 있고 또 그것 때문에 우리가 득을 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생각해서는 과연 그것이 어디로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아주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렇다면 이러한 환경들, 그러니까 결국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중국과의 협력이 필요하지 않냐가 그렇죠. 또 한 축이고요.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권 전쟁에서 양보할 수는 없을 것이다. 시각도 압도적이고요. 그렇죠. 앞으로의 정말 블록화가 될 것이냐 아니면 블록화가 될 것이라는 그 뭐라 그럴까요? 그 두려움 이런 것들을 끌고 갈 것이냐, 현실화될 것이냐 어떻게 보세요?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중국을 배제하면 중국이 그래도 제일 싸게 물건을 만들어낸 나라였는데 중국을 배제하면 인플레는 더 심해질 것이다. 그 말은 맞잖아요. 누가 생각해도 그건 맞습니다. 그리고 중국을 배제하거나 가로막아서 결국 미국에 득이 될 것인가? 아니면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해가 될 것인가? 그리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그렇게 경쟁 일변도로 나가다 보면 자기들한테 득이 될까? 왜냐하면 거기는 세계의 공장이기도 하지만 세계의 시장이기도 하고 또 거기에도 많은 돈이 필요하고 결코 혼자서는 헤쳐나갈 수 없는 나라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양쪽 다가 그 블록화 내지는 어떤 그 친구끼리 맺는 그런 어떤 그룹 형성 같은 것이 결국은 득이 되지 못한다 하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 고로 자연스럽게 그것이 해소되는 방향으로 나가지 않겠느냐.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지금의 아주 우리 신냉전이라고 표현하는 그렇죠. 이런 아주 차갑고 네. 그 빡빡한 이런 관계들이 좀 갈수록 좀 나아질 것이다. 이런 맞습니다. 쪽으로 보시나요?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미국에서도 지금 조 바이든 대통령이 초기에는 그렇게 강력한 태세를 취했고, 그다음에 거기에는 또 국내 선거라든가 이런 영향들도 많이 있고, 앞으로 그 민주당에서 또 공화당으로 정권이 바뀔 가능성도 있고 여러 가지 요소를 감안해 볼 때 결국은 전체적인 경제적 이득을 향해서 나아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우리 연준 말씀을 좀 나눴는데 네. 사실 연준이 작년 말까지도 스탠스가 좀 아니었잖아요. 저 작년 그쵸 말. 네. 뭐 이건 공급단 문제고 우리 아직은 그렇죠. 인상 아직은, 뭐 이랬는데 지금 싹 바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또 그 이후에도 몇 번 바뀌었고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준 말을 믿어도 돼? 연준이 말하는 거와는 다른 그렇죠. 기대감을 시장이 갖기 시작했잖아요. 네. 근데 오래된 월가의 격언 중에 연준에 맞서지 마라. 지금 우리 포지션을 어떻게 잡아야 됩니까? 우리 책에도 이제 제가 쓴 책에도 forward guidance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사전 안내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는데 투자자들이 제일 목말라 하는 게 정보잖아요. 그렇죠. 특히 금리라든가 통화 정책, 뭐 화폐 정책 이런 것들은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가능하면 빨리, 그리고 가능하면 깊이 알고 싶어 합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중앙은행이나 혹은 중앙은행에 버금가는 그런 조직, 정부 조직들이 그래? 그러면은 대충 우리가 방향은 알려줄게. 이렇게 해서 내놓는 게 forward guidance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2022년 안에는 뭐 급격한 금리 인상은 없을 것입니다. 라는 식의 가이던스를 줍니다. 그러면 투자자들은 거기에 맞추어서 대비를 하거나 행동을 하겠죠. 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forward guidance의 신뢰성이 현저히 떨어졌다는 겁니다. 지금 그렇죠. 현재는. 네. 아니 몇 달 전에 당신이 금리 인상 요거밖에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갑자기
무슨 자이언트 스텝이니 해서 0.75 막 올리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이렇게 이제 포워드 가이던스의 신뢰성에 대한 이제 급격한 그런 신뢰성이 떨어지는 네. 그런 상황이 벌어졌죠. 그러나 중앙은행 측 그리고 특히 이제 유럽 중앙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거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상황이 너무나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그렇게 정확하게 알려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필요하다면은 뭐든지 하겠습니다. 를 넘어서서 원한다면은 뭐든지 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태도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물론 그 가이던스 자체의 그 의미가 전혀 없어지는 건 아니겠죠. 그리고 앞으로도 중앙은행이 투자자 혹은 일반 국민들과의 소통을 딱 끊어버리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가이던스는 계속 주겠는데 거기에 예전만큼 그렇게 너무 가중치를 줄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죠. 뭐 보니까 연준도 앞일을 잘 모르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 벌어지는 거를 보면서 대응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네.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긴 해요. 맞습니다. 그게 사실은 이제 개인적으로 봐도 이런 질문을 가끔씩 받거든요. 작년에 주식 투자해서 많이 벌었네요. 어떻게 하셨어요? 근데 제 머릿속에 진짜 진정한 답은 반 이상이 운이에요. 형편이 그렇게 돼서 이득이 올랐어요. 이게 사실은 더 정답인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주식 투자에 대한 뭐 공부나 산업이나 기업에 대한 공부나 연구나 조사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는 아니겠죠. 그러나 결국은 그런 그 경제 내적 외적인 요소에 너무나 많은 영향을 받고 우리가 어떻게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요소들은 우리가 뭘 하든 간에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런 아마 중앙은행도 뭐 같은 그런 태도가 되겠죠. 네. 아마. 지금 우리 대표님 그 개인적으로 한 30억 정도에서 지금은 뭐 좀 축소해서 15억, 20억 정도 투자하고 계시다는데 주로 한국 주식입니까? 아니면 미국 주식입니까? 저는 아직까지는 100% 한국 주식입니다. 100% 한국 주식. 네, 미국 주식의 그 매력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방면의 그런 장점들을 익히 듣고 공부도 했고 했는데 아직은 뭐라 그럴까요? 한국 내의 그 주식 종목들을 사서 핸들하기도 바쁘다라고 해야 될까요? 한국에서 돈 벌기도 바쁘다. 바쁘다. 그래서 미처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 주식 얘기는 좀 잠시 후에 하고 이 미국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한국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미국 증시가 아무래도 영향을 끼치다 보니까 맞습니다. 그 민감도 체크를 하기 위해서 빅스를 투자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어요. 이게 되게 변동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의 신뢰도 어느 정도 봐야 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그 신뢰를 하는 편입니다. 이 빅스란 게 앞에 V가 volatility거든요. 이렇게 변동성이 얼마나 많으냐. 또 그것이 많게 되면은 투자자들이 공포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이제 fear index 해서 공포 지수라고도 부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지수가 100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사람들이 느끼는 공포감 이런 것들이 더 많아진다. 이제 그런 의미의 이제 지수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이제 그 변동성이 주식 시장의 변동성이란 것이 사실은 투자자들의 심리, 그다음에 그 심리를 기반으로 한 투자 행위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의 결정체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의미든 간에 그런 그 지수, 뭐 가상자산에도 이제 그런 공포지수 같은 게 있고 주식 시장에도 그런 뭐 공포지수나 변동성 지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지수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는 신뢰를 하는 편이고 그것이 시장의 그 센티먼트라고 하나요? 그런 일반적인 분위기, 느낌, 심리 이런 것들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뭐 코로나 직후 뭐 엄청나게 튀었었는데 지금은 많이 가라앉았죠. 지금 정확하게 저도 지수 20대, 30대 20, 30 뭐 그런 그 아래로 내려왔죠. 네. 네. 그래서 실용국에 대한 투자를 할 때는 적어도 25인가 뭐 요 전후가 되면은 그때는 이 변동성이 낮아진 상황이다라고 얘기하셨던 어떤 분의 말씀이 떠오르기도 하는데 요런 빅스 지수, 그러니까 우리가 좀 보면서 투자의 지표로 삼을 만한 것들이 많이 있는 거죠. 글쎄요. 이제 주식 시장 전반을 그 가늠할 수 있는 지수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종목 하나하나 아니면 산업 별로 나누어서 그 기업 그 산업의 현황은 어떤가 뭐 이런 걸 나타내는 지수가 따로 또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제 개인적인 그 투자 방향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거창하게 말하면 이제 전략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은 일단은 크게 산업을 보자. 가장 유망하고 앞으로 3, 4년 혹은 5, 10년 내에 성장을 계속할 수 있는 산업을 찾자. 그리고 그 산업 안에 대장주를 위시해서 몇 개의 그 중요한 기업들을 선정을 해서 각 기업들에 대한 이제 재무제표를 포함한 다양한 정보들을 이제 습득을 해서 분석을 나름대로 하고 괜찮을 것인가. 그리고 흔히 말하는 차트 분석도 사실은 곁들여야 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최근 뭐 1년 혹은 2, 3년, 5년 간의 차트는 어떻게 변해왔는가. 이런 것들을 다 분석을 해서 일단 투자를 하면 그리고 제가 이제 말씀 안 드린 게 공부를 해서 선정을 하고 투자를 하는 돈을 집어넣는 그 단계보다도 혹은 그 단계만큼이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언제까지 견딜 것이냐 혹은 언제 팔 것이냐 그 문제잖아요. 그렇죠.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제 사전에 손절이란 없다가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뭐 시간이 1년이 가든 2년이 가든 3년이 가든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기다린다. 그리고 내가 원래 설정해놨던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는 안 판다 하는 그런, 물론 이제 개개인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 있는 형편도 있고 그럴 수 없는 형편도 있겠죠. 그러나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어디 가서 돈을 막 끌어와서 투자한 것이 아니라면 저는 그 원칙대로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우리 빅스 얘기도 했지만 네. 어떤 거시적인 어떤 지표들 그걸 가지고 투자의 지표로 삼기보다는 개별 종목에 그렇죠. 집중을 하자. 예. 산업부터 이제 시작을 하죠. 어떤 산업이 전망이 괜찮은가.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네. 여쭤보기로 하고요. 하여튼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고 또 하나 보는 것 가운데 보니까 대차대조표 연준에 예. 대차대조표 얼마나 긴축을 하고 있고 그거에 따라서 주식시장이 또 앞으로 얼마나 더 할 거냐에 따라 나빠질 것으로 보고 미리 선제 대응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대차대조표 불황이라는 것도 이 책에 예. 트렌드 경제 용어에 또 나오던데 이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죠. 맞습니다. 이제 대차대조표 그게 자산을 늘리는 방법이 자기가 자기의 노동에 의해서 받은 획득한 급여, 임금 이런 걸 기반으로 해서 조금씩 투자를 늘려서 이제 자산을 늘리는 방법. 그게 아니면은 부채를 얻어서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자산을 획득해서 늘리는 방법 그런 게 있는데 요즘은 그런 레버리지를 통한 그런 투자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처럼 물가가 오르고 금리가 뛰고 해서 부채를 서비스할, 그러니까 매니지할 수 있는 능력이 부닥치게 되면은 결국은 그 부채의 부담을 이기지 못하게 되죠. 그럼 소비가 더 줄어들고, 그다음에 경기가 침체가 되고, 그러므로 전반적으로 자산의 가치가 뚝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결국은 그런 식의 그 자산 가치의 하락이 대차대조표 불황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 대차대조표가 의미에서 줄어든다고 했을 때는 불황이 온다. 돈을 땡기니까, 긴축하니까. 긴축하고 자산의 가치는 떨어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경기가 위축이 된다. 경기가 위축되는 것을 우리는 불황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대차대조표상의 자산 가치 감소에 의해서 촉발되는 불황. 그렇게 이제 설명할 수가 있겠죠. 대차대조표 불황. 네. 그래서 이제 대차대조표가 줄어드는 그러니까 유동성을 흡수하는 긴축하는 이 상황 때문에 시장이 더 안 좋아질 것으로 보는 분들이 인버스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예, 맞습니다. 근데 또 일각에서는 이런 의견도 있어요. 뭐냐면 2018년도에도 그랬는데 하다가 시장이 충격받으니까 놀래서 스톱하지 않았냐. 그래서 연준이 과연 계획대로 그렇게 다 돈을 끌어당길 수 있겠느냐. 하다가 또 흐지부지 그냥 많이 퍼져 있는 상태에서 흐지부지 끝나지 않겠냐. 이런 기대감. 제가 볼 때는 흐지부지가 아니라 연준은
지금 그 제롬 파월이라는 사람이 발언하는 여러 가지 같은 걸 뉴스로 볼 때는 지금은 그냥 대충 그렇게 맞추었다가 나중에 흐지부지 이런 게 아니라 정확하게 물가 인플레이션 레이트가 어느 정도까지 도달할 때까지는 무조건 금리 인상한다. 무조건 잡겠다 하고 딱 목표를 세우고 거기에 도달하면은 멈출 거거든요. 그래서 흐지부지라는 그런 표현이라기보다는 아마 연준은 그 자기들이 세운 목표까지 도달할 때까지 금리 인상을 확실히 계속할 것이고 거기에서 멈출 것이다. 근데 그 대차대표 불황이라는 것이 사실은 그 올해 3월인가 이코노미스트지에서 이제 그런 그 일본이 뭐 잃어버린 10년, 20년 뭐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그것이 처음 시작된 것이 사실은 대차대조표 불황이었거든요. 네. 그것이 한국에도 재현되지 않느냐 하는 뭐 그런 여지의 기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한국이 일본을 정말 기가 막힐 정도로 따라가잖아요. 한 10년, 그렇죠. 20년 시차를 두면서. 그래서 이제 한국에 많은 그 돈 가지신 분,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거 일본처럼 우리도 이제 그쪽으로 가고 있네. 대차대조표 불황이 오고 있네. 빨리 줄이고 보수적으로 대처하고 현금 유동성 확보하자. 뭐 이렇게 이제 전반적인 방향을 잡는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는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아, 그렇다. 정말 이거는 위축의 시대고 억제의 시대고 절약의 시대다. 그래서 현금을 확보를 해야 된다. 근데 현금을 확보한다는 것이 그 어려운 시기를 넘어가는 극복하는 수단도 물론 되지만 이 경기란 것이 항상 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렇죠. 오르내리잖아요. 네. 언젠가는 그것이 다시 돌아오고 회복이 될 거거든요. 그러면 모든 자산들의 가치가 올라갈 때가 있는데 그때 그 기회를 잡지를 못합니다. 현금이 없으면. 그렇죠. 그래서 그 기회를 잡기 위한 도구가 바로 현금이기 때문에 이렇게 힘들 때는 어떤 수단을 쓰든지 자관 현금을 축적해 놓자. 그런 그 말씀은 추가적으로 이 대차대조표를 그 줄이는 긴축하는 이 동안 좀 더 자산의 가치는 주가는 더 하락할 수 있다 이런 쪽으로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하락할 수 있다죠. 그래서 주식에 이제 국한시켜서 이야기를 해본다면은 제 생각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2023년 상반기에는 희망 없다. 본격적으로 회복하기는 희망 없다. 약간의 종목에 따라 그런 뭐 상승은 조금씩 있을 수 있지만 결코 그거는 오래 견지될 수 있는 유지될 수 있는 그런 회복은 아닐 것이다. 따라서 2023년도 한 빨라야 뭐 6, 7월 아니면은 하반기 가서 비로소 아마 본격적인 회복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이제 저는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